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지금 시간이 18일로 넘어갔네요. 시험 잘 보셨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애기들 시험 어떻게 보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컴퓨터 앞에 붙어 있다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애기들 사문 어려웠구나, 생인도 좀 까다로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딱 봤었을 때 난이도 자체는 실제로 사문이 훨씬 더 높았어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사탐이 가장 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문 같은 경우는 시간 빠듯했죠. 그런데 실제 평가원이 이제 보여준 부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선생님 이제 그거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래서 역방향 이야기 했거든요. 그 역방향도 딱 나온 거야. 근데 걱정이 되는 게 과연 20분까지 풀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은 오늘 사문보다는 생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윤 같은 경우 점수가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은 한 44점에서 45점 사이, 그쯤으로 1등급 컷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할 수 있죠. 그런데 오답률 1위는 킬러 주제가 아니라 동양윤리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디에서 평가원이 가지고 왔는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능이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그냥 선생님 책 킬러 마스터와 그 다음에 퍼펙트 파이널이라고 하는 선생님 마지막 교재 있죠? 그 교재에서 그냥 엑셀표만 조금 뜯어왔어요. 선생님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녹여냈던 이야기 말고 그냥 엑셀표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뭔가 되게 당황스럽고 그리고 엄청 당혹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평가원은 우리가 봤던 기출들 그리고 EBS 그리고 교과서를 열심히 본 학생들이라면 점수가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좀 사기 같잖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결국은 얼마나 이해했느냐, 다른 표현으로 나와도 이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논리성을 가지고 너 얼마나 잘 알고 있어? 다른 표현으로 물어봐도 너 이거 이해했어?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책들은 어떤 원전에서 따왔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EBS, 기출문제, 특히 킬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가원을 막 헤집은 책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형이 나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생활관리 오늘 문제풀이 시작해봅니다.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답률 1위는 킬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2번에 자리 잡은 동양윤리의 이 사상에 묻는 문제. 실제로 좀 까다롭게 나온 건 맞아요. 그냥 성인, 선비 이렇게 하고 유교라고 딱 푸는 순간 한 답 2번 같거든. 더군다나 불교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아닌 게 확실하고 이건 도가고 그럼 이제 답이 딱 2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정답을 고른 학생들 이 비율을 봐도 2번을 고른 학생이 52.3%입니다. 물론 이 퍼센트 자체가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선생님 왜 성인인데요? 선생님 왜 선비가 아니다 이런 건데 유교예요? 이거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완벽한 변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퍼펙트 파이널에서 엄청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어디 한번 살펴봅니다. 성인의 은혜가 만세에 풀어져도 사람이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이루면 선비가 아니다. 이건 도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이냐? 성인이라는 이 표현은 유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의 킬러마스터 퍼펙트 파이널에서 몇 개만 추린 거예요.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가 입장에서도 이런 성인,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유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도가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가에서 선비는 자기를 잃어버리더라도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자, 봐봐. 자기를 잃어버리더라도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 틀렸다고. 왜냐? 자기를 잃어버리면 선비가 아니래잖아. 그러면 이 내용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이를 도모하지도 않는다. 여기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는 자 군자가 아니고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 선비가 아니다 라고 이 이야기 9월에 이 제시문이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 보고 유교라고 하는 순간 네, 이거는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도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도가의 입장이죠. 이건 유교니까 틀렸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 아니죠? 왜냐면 다 연기로 아주 상호 의존하면서 연결되어 있잖아. 그리고 4번.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 No!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거 없습니다. 고정불변의 자아 따위는 없단 말이죠. 불교 입장에서. 따라서 4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가 입장에서는 이 선악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가 입장 자체도 안 맞죠. 근데 이거는 유교라고 보는 순간 이게 너무나 확신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틀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답률 79%. 물론 이게 확정이 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아마 오답률 1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답률 2위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오답률 2위는 사회 정의 파트입니다. 갑이 롤스 그리고 을이 노직인 건 어렵지 않죠? 이 문제 과연 어디에서 출처 가지고 왔는지 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롤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라는 이 말, 롤스 입장에선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 출처가 어디냐? 바로 2번 EBS의 출처입니다.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와 퍼펙트 파이널에서 요 제시문과 연결된 그리고 요 선지들과 연결된 걸 가지고 왔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은 워딩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애기들이 알고 있는 거 차곡차곡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이거잖아. 사회적 가치는 불평등한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어요. 정의의 일원칙은 평등 분배에 대한 이야기야. 즉 기본권의 평등 분배죠. 사유재산권 그리고 참정권 이런 것들 평등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의 이원칙은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입니다. 그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잖아. 그러니 이 차등의 원칙에 따르려면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차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불평등은 안 되지. 그렇다면 네, 평등하게 분배돼야죠. 따라서 기억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퍼펙트 파이널 할 때도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정의의 1원칙과 2원칙의 그 차이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 선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올해 EBS의 그 표현을 이렇게 변형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니은입니다.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No! 자, 생각해보세요. 기본적 자유라는 게 바로 평등 분배해야 되는 제1원칙에 대한 이야기죠. 참정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같은 겁니다. 기본적 자유들? 이런 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틀렸다고. 상충되면 조정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균등한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광범위하게 보자. 아니, 조정된다라는 건 서로 어떻게? 네, 그 자유들이 더 큰 자유를 위해 작은 자유를 약간 제한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듭니다. 코로나 없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신체의 자유, 즉 인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약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럼 코로나 걸렸을 때 자가격리하는 거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맞는 말. 이게 균등하게 보자. 조정될 수 있구나. 더 큰 자유를 위해 작은 자유 제한 가능. 그러니 니은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디귿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여기 자기 노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거 아니죠? 당연하지. 이전에 의해서도 정당한 소유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 투여하지 않은 이전.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토끼랑 그 무가 선물해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나 플러스펜 내 거 문쌤이 내가 너 예를 들면 색연필 나 너 좋아해. 그래서 색연필이 사람인가? 자, 여기에서 사람으로 여기 고라파덕에게 노동을 하지 않은 고라파덕에게 나의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거죠. 이 플러스펜을 줬다라면 이제 이 소유 권리는 고라파덕에게 간 거야.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진 문쌤이
자유롭게 이전한 거니까. 근데 고라파덕은 노동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 그러니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도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 권리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배의 절차, 그 공정성.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능력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들은 오히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죠. 롤스, 노직 모두 다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의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고 하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질 땐 오히려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직 또한 취득, 양도,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게 정당한 거니까. 즉, 둘 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서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 골라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3위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오답률 3위 문제는 자연윤리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70.5%나 돼서 좀 놀랍기는 한데 자연윤리, 환경윤리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우선 갑이 테일러, 그리고 을이 칸트, 그리고 병이 싱어인 건 어렵지 않았죠? 바로 문제 확인해 봅니다. 갑, 테일러, 을, 칸트, 병, 싱어인 입장에서 어디 한번 선지 확인해 봅니다.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은 절대적 의무, NO!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선생님이 퍼펙트 파이널 처음 시작할 때 테일러의 가장 요번 트렌드는 무엇이다? 그렇지.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라는 거, 생태계에 간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던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선생님 수업 때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퍼펙트 파이널의 엑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생명 공동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를 위해서 내 간섭 허용될 수 있으며, 또한 생명체 해칠 수도 있다 그랬어. 이건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이렇게 간섭도 허용될 수 있고 생태계에 대한 간섭마저도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 이번 수능에 나온 거죠. 자, 그러니 이건 테일러 자체가 안 맞아.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입니다.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싱어도 긍정할 말입니다. 그치? 왜냐? 싱어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거 엄청 강조했던,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진짜 원전 진짜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애기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원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생님이 영어를 안 좋아하지만 이 싱어의 주장만큼은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선생님이 막 PPT에도 이만큼 띄워놓고 애기들이 나보다 영어 잘하니까 이거 보자라고 했던 그 내용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이거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죠. does not require, 즉 요구하지 않아 equal or identical treatment,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requires죠. equal consideration이라고 이야기해서 동등한 고려 이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로 이게 수능에 나온 거죠. 바로 이거 two different treatment, different right. 근데 이거 아직은 권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 엄청 강조하면서 이제 권리 한번 나올 때 됐다. 다른 권리를 요구하고 다른 대우를 요구한다. 이거 한번 나올 때 됐다. 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번에도 또 요 대우로 나왔네요. 그러니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싱어가 긍정할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답은 나왔네요. 네, 이 오답률 3위짜리지만 정말 쉬웠던 자연윤리인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지 않았을까. 특히 이 이야기 테일러 같은 경우는 올해 학력평가 3월부터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생명공동체 간섭까지 계속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했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나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 선생님이 칸트와 관련해서 대한과 관련하여 이런 전치사의 사용을 구분하여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손글씨로 썼던 부분이죠. 즉
직접적 의무,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화살표 그려주면서 다른 사상가들, 동물중심주의 입장에서는 동물까지, 당연히 인간은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 직접적 의무의 대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생명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니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할 수 있다는 건 테일러와 싱어 둘 다의 공통점. 그러니 칸트만 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 이건 테일러, 싱어의 공통점으로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싱어 입장에선 쾌거 감상 능력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칸트 입장에선 인간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칸트와 싱어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과 리을 골라 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답률 3위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4위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답률 4위 문제는 국가와 시민윤리, 홉스와 로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산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9% 재산권 나오면 로크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전쟁 상태 홉스네요. 로크와 홉스를 구분했다면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가 볼까요? 각각 어디에서 이렇게 선지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갑은 로크, 을은 홉스를 구분했습니다. 이제 분석해볼까요? 선지. 기억부터 봅니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킹마와 퍼펙트 파이널의 내용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요. 공통된 법률이 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사적 판단을 했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고라파덕이랑 그 다음에 얘가 뭐지? 아무튼 얘네들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얘가 고라파덕이 갖고 있던 볼펜을 얘가 훔쳐간 거야. 근데 이거 공통의 권력이 없으니까 얘가 가가지고 얘를 때려가지고 뺏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선생님이 맨날 가지고 다니는 토끼와 그 다음 물을 가지고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공통된 법률이 없는 자연 상태. 결국 각각의 사적 판단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졌었는데 국가 구성원이 된 사람은 자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적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 자연 상태에서는 사적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 모든 당사자 재판관이 된다. 사적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네, 맞는 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입니다. 로크 입장에서 정부의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지요. 당연하지. 이거 저항권 인정하잖아. 그러니 얘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서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사회가 입법부에 위임한 신탁에는 한계가 있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 부분 신탁의 철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올해 6월 평가원에서 제시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이거 제시문이 또다시 이렇게 선지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퍼펙트 파인을 하면서 정말 제시문 좀 제발 외워달라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언가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EBS의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수능에서 혹은 평가원에서 보여줬던 제시문들을 변형시켜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이제 디귿입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불의를 피하려고, 불의라는 게 뭐야? 부정이잖아. 정의롭지 못한 상황.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정의도 부정의도 없습니다. 이거 선생님 퍼파에서 엄청 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는 부정이다. NO! 왜냐? 정의도 부정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선 정의와 부정의, 이런 정의와 불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 따라서 불의를 피하려고, 아니 없는 불의를 어떻게 피해? 따라서 디귿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입니다. 갑과 을. 시민은 주권자로서 NO! 절대로 홉스랑 매칭되지 않습니다. 인민이 아닌 통치 권력을 지닌 자가 주권자. 네, 인민은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할 때 이거 필기로 애기들 나눠줬던 거 기억나시죠? 인민,
권리를 양도하여 리바이어던 주권자에게 이렇게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정확히 주권자에 양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먼웰스라고 해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고 그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인민에게는 주권이 없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이번 수능에 나온 거죠. 리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 골라.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오답률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오답률 5위는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먼저 갑. 법은 각자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생명의 포기는 그 최소한의 몫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딱 봐도 누구지? 베카리아죠? 네, 나는 생명에 대한 포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어? 사회계약에 생명권 포기 같은 건 없어. 이렇듯 생명권 포기가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네, 사형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일반 의지의 행위에 속하는 법. 이 법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고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이다. 예,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형벌의 법칙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네, 칸트의 입장이죠. 물론 이 제시문 자체도 실제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제시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제시문들은 내년에 평가원의 선지라든지 수능의 선지로 출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지금은 이걸 뭐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베카리아, 루소, 칸트 찾았습니다. 자, 이제 선지 분석해 볼까요? 먼저 요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루소와 그리고 칸트를 비판하는 말. 간과하다 앞에서 끊고 네, 이 당사자, 즉 보내는 사람이죠. 긍정하고 부정할 말이 간과하다 요 앞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없다? 안 되죠. 확인해 볼까요?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이거 베카리아 이야기잖아. 따라서 이거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없다라는 거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거 분명히 강력한 본보기가 되는 건 사형이 아니라 이거는 종신노역형이라고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선생님 수업했던 내용 캡처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애기들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용어를 섞어 쓰지 않는 게 있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 지속성이 종신노역이 훨씬 더 크다. 즉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순간의 강렬함은 사형이 더 크다. 근데 이걸 다 섞은 다음에 공포라든지 혹은 강력한 본보기가 될 때는 다 섞어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신노역형이 크다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즉 평가원은 강렬함과 강력함을 섞어 쓰지 않아요. 물론 이걸로 외우면 안 되죠. 이건 워딩으로 외우는 건 안 되니까. 하지만 이거 내용 자체 킬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 베카리아 입장이라면 네, 인상을 줄 수 없다라는 말, 베카리아 자체가 틀린 말이니까 예,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 지금 요 B 같은 경우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 사형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루소 입장은 사형제는 옳아, 좋지, 지켜야 돼. 근데 베카리아는 아니야, 정당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정당성을 판단한다라는 건 구분하라 그랬어.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둘 다 판단할 수 있어. 둘 다 판단하는데 루소 입장은 그걸 판단해서 그래서 사형 옳은 거야,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고 베카리아는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 베카리아, 요 이야기 생명권,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것을 사회에 양도할 수 없고 사형이 옳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 그래서 종신노역형으로 대체돼야 된다, 그 판단까지는 베카리아도 긍정할 뿐이죠. 그래서 2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 이 C 같은 경우는 칸트가 긍정하고 루소가 부정해야 되는 말인데, 자, 칸트 보세요. 칸트.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틀렸죠. 어떠한 인격성? No! 왜냐?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 설명했었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득한 인격성은 그가 혹시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인간
즉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살인범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말은 칸트 자체가 이미 틀렸어.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루소가 칸트에게 하는 말,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루소는 긍정하고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칸트는 부정할 말이죠. 그러니 답은 4번입니다. 왜냐? 잘 루소 봐봐.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루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평가원이 제시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칸트 입장에서는 이 형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될 행위를 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 말은 루소는 긍정하지만 칸트는 부정할 말입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이제 5번. 형벌의 목적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바로 칸트이죠. 칸트는 긍정하고 그리고 베카리아는 부정할 말이어야 되는데 형벌의 목적,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다라는 말은 둘 다 긍정할 말이야.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다시 또 여기 연결되지요.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인 거고 베카리아 입장에서 이게 올해 EBS 표현이거든요. EBS 표현 선생님이 엑셀화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들이랑 마지막에 수업 때 정리했었죠. 형벌의 목적,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 X야. 이거 그런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형벌의 목적은요? 이거는 예전에 이미 2015학년도 그때 평가원이 제시했던 포인트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 이걸 올해 EBS에 이렇게 붙인다면 형벌의 목적은 이렇게 괴롭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둘 다 긍정할 말이어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5위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답률 6위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오답률 6위 문제는 시민 불복종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퍼펙트 파이널 강의를 할 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조금 특이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평가원은 수능 때 갑자기 생뚱맞게 새로운 걸 주지 않는다. 그 내용들은 이미 평가원이 6, 9월에 제시한 부분일 테니까 6, 9월의 내용을 잘 알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롤스와 연결되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갑이 롤스 그리고 을이 싱어인 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선지 분석 시작해봅니다. 기억부터 확인해 볼까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이건 싱어가 부정해야 될 말이죠. 여기 이 A에 들어간다면? 근데 이건 싱어의 주장입니다. 이 말 자체가 싱어의 주장이어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 확인해 볼까요? 시민불복종. 이거 법과 민주주의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된다. 물론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악이 중단되는 건 좋지만 그를 통해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존중, 그 정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져줘야 된다가 싱어의 이야기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심 감소시킬 수 있지요. 그러니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니은입니다.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라는 이 롤스의 이야기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롤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제시됐던 포인트,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 이게 정당한 법이겠죠?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와 관련하여 9월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다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여 정리해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즉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직접적 시민불복종뿐만이 아니라 간접적 시민불복종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올해 6월 평가원이 제시한 롤스의 이야기였다.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통법규, 비행을 어기는 법, 그런 것들 어겨도 괜찮다. 이런 부분들, 즉 시민불복종, 그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법은 당연히 부정의한 법이겠죠. 하지만 그 법을 바로 위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정의한 법을 고치기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롤스의 이야기죠. 그러니 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자, 민주체제는 체제 자체가 민주주의야. 그러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아니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심각한 부정이 존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었었잖아. 우리 필마와 퍼파에서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대로 또 이렇게도 연결되죠.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민주체제, 정의 원칙이 어긋나는 법이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할 때 시민불복종하는 거죠. 거의 정의로운 민주체제에서도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법을 바꾸기 위한 게 바로 시민불복종이구나. 니은 디귿 골라 답은 3번 됩니다. 근데 선생님 왜 4번은 아닌가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시민불복종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억지로 만든 법 2가지를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롤스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 공직 제한법. 물론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그런 법이 있다면 시민불복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또 싱어 같은 경우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또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민거부법.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난민거부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일 수 있다. 왜냐? 한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은 난민거부법에 찬성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어긋난 부정의한 법이잖아요. 그러니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하도록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얘는 틀렸죠? 이게 그대로 선생님 내용의 엑셀표에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다수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법은 모두 제외될까요? 아니지. 제외되지 않으니까 시민불복종 가능한 거죠. 이 표현 또 이렇게도 표현됐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불법적 사용, 정당화되지 않는다? 아니, 정당화된다고. 시민불복종 가능하다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오답률 6위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사탐의 경우 사문이 워낙에 까다롭게 나오다 보니까 아기들이 너무 당황했죠. 하지만 생윤도 엄청 쉬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게 과연 정말 어려웠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 다시 얘기하지만 평가원은 어떤 보기를 달달 외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EBS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얼마나 잘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를 물어보죠. 오답률 1위부터 6위까지 애기들이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지금 선생님 엑셀표에 없는 내용이 있었나요? 그런데 선생님의 엑셀표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줬을 뿐 그 내용은 기출문제 그리고 교과서 EBS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처음 보는 거라고 느끼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시험일 수도 있고 혹은 만족스러운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1일1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겠죠? 정말 열심히 해왔다면 그 순간들은 쌓여서 결국 빛나는 결과로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사회문화, 표분석, 그리고 수능에서의 또 오답률 높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정말 수고 많았어요.